1996년 겨울 대한민국은 스스로에게 축배를 들었습니다. OECD 가입, 선진국 클럽의 문턱을 넘었다는 자부심, 압구정 거리를 밝히는 네온사인과 샴페인 잔 위로 튀어오르던 거품. 그해 한국은 끝나지 않을 축제의 한가운데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다. 한강의 기적 드디어 완성했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의심 없이 교과서 문장처럼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누구도 그 샴페인 잔 아래에 국가부도라는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넘실대던 그 겨울, 대한민국 경제의 장부 한 구석에서는 숫자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붉은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수출 호황이라는 포장지 안에서 재벌의 과잉 투자와 과잉 차입, 은행의 부실 대출, 단기 외채 의존이라는 균열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균열을 정면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그래프가 오르고 아파트값이 뛰고 언론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외치는 동안 이 나라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파티장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믿었던 그해 겨울, 대한민국이라는 주식회사의 잔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원을 향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그 카운트다운 소리는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숫자를 셌습니다. 그리고 1997년 11월 그 소리는 마침내 우리 모두의 귓가를 찢어버리듯 울려 퍼지게 됩니다. 1997년 첫 번째 도미노는 한보그룹의 이름으로 쓰러졌습니다. 세계 14위 철강산업의 기수라고 불리던 기업. 그러나 장부를 열어보니 그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치권과 얽힌 특혜 대출, 수익성 따위는 뒷전이 된 채 쌓여온 부채. 한보 사태는 이 정도 부실은 감출 수 있다고 믿어왔던 한국식 성장 신화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또 하나의 도미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아 자동차였습니다. 거리를 달리던 자동차의 엠블럼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기업의 재무제표는 이미 붉은 경고등을 켜고 있었습니다. 과잉 투자, 내수 침체, 그리고 뒤늦은 구조조정. 기아차 부도는 이 나라 누구에게나 익숙하던 브랜드가 하룻밤 새 부도 기업이라는 낯선 이름표를 달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는 몇몇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관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일 뿐이다. 과도한 우려는 금물이다. 신문과 브리핑룸, 국회와 기자회견장마다 이 말은 마치 주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줄도산 현실화, 워크아웃 대상 재벌 확대, 기업 부채 비율 사상 최고. 경제 관료들은 말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 우린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조용히 거대한 도미노 게임의 끝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보, 기아, 산미, 진로. 기업들의 이름은 하나씩 뉴스 속 부도 리스트에 올라가기 시작했고 수십만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아무도 국가 자체가 부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997년 가을 한국은행의 전광판에 떠있는 외환 보유액 숫자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0억 달러, 150억 달러, 100억 달러, 그리고 80억 달러 아래로 미끄러지는 순간 전광판의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한부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크기는 한동안 국민에게 철저히 감춰져 있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초 체력은 견고하다. 국가부도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해외 자본은 더 빠르게 한국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외채 상환 요구는 밀물처럼 밀려왔고 외환 보유액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과 마주 서게 됩니다. 1997년 11월 21일 밤 검은 양복을 입은 외국 인사들이 김포공항 터미널을 빠져나옵니다. IMF 실사단.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항복 문서를 받으러 온 점령군의 행진처럼 보였습니다. 공항의 유리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이 나라의 경제 주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조금씩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회의실의 긴 테이블 위에 두꺼운 계약서 뭉치들이 차례로 놓입니다. IMF가 준비해온 프로그램, 한국 정부가 서명해야 할 조건들, 금리 인상, 긴축 재정, 구조조정, 시장 개방, 금융 자유화.
내레이션이 아닌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그 서류에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명은 수많은 국민의 인생을 바꾸게 될 굵고 무거운 획이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항복 문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IMF의 관리 아래에서 경제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IMF 체제의 시작은 통계 숫자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실업률 급등, 기업 부도, 파산 신청 건수 폭증. 그러나 실제로 이 위기를 체감한 사람들은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IMF 시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왔어. 구조조정 대상이래. 명예퇴직이래. 언젠가 당연하게 여겼던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는 하룻밤 사이에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 한켠 은행 지점 앞에는 셔터가 내려졌습니다. ATM기에는 영업 종료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셔터 앞에서 누군가는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대출이 끊긴 사람들, 회사가 문을 닫은 사람들, 퇴직금을 받아들고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던 사람들. 서울역고가 아래 지하도 노숙인의 수는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는 양복을 입고 출근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낡은 이불을 덮고 콘크리트 위에서 밤을 나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전했습니다. 한강투신 자살 사상 최대, 실직 가장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라 번호표처럼 쌓여가는 기사들 속에서 누군가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되었고 누군가의 사연은 한 줄짜리 자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IMF는 단지 경제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IMF는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린 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전국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 줄지어 선 사람들, 노란 봉투와 작은 상자들. 그 안에는 반짝이던 금반지와 목걸이, 팔찌, 돌반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라를 살리자, 외환을 모으자. 언론은 이 장면을 애국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금들 중에는 결혼 반지, 첫 월급으로 산 목걸이, 아이의 돌잔치에서 받은 작은 돌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버티기 위해 마지막 남은 생활의 기억까지 내놓아야 했던 사람들. 그들의 눈동자에는 애국심과 자부심뿐만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피눈물이 함께 비치고 있었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위기를 만들고도 정작 그 위기에서 가장 멀리 도망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서민들은 돌반지를 내놓았지만 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관료와 무리한 투자를 밀어붙인 경영진, 잘못된 정책을 설계한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정말로 책임을 졌을까요? 1997년 겨울, 거리로 내몰린 아버지들의 어깨 위에는 그 질문이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숫자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외환 보유액 플러스, 성장률 플러스, 주가지수 회복. 2001년 대한민국은 IMF 차입금을 예정보다 앞당겨 전액 상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IMF 관리 체제를 조기 졸업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국가적 위기 극복의 성공 사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숫자는 회복되었지만 사람들의 삶은 그만큼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은 한번 열어버린 문이었습니다.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평생 직장 대신 계약직. 한 회사에서 평생을 보내는 대신 여러 회사를 전전해야 하는 시대. 어느새 신입사원의 어깨 위에는 이 회사는 오래 다니기 힘들 거야라는 냉혹한 전제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우리는 IMF를 극복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IMF의 그림자 속에 산다. 한국 사회에 떠도는 단어, 헬조선. 기회는 줄어들고 경쟁만 치열해진 구조, 집값과 교육비, 노후에 대한 불안. 많은 학자들은 1997년의 IMF 위기를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불안정, 양극화, 청년 세대의 절망을 낳은 출발점 중 하나로 지목합니다. 우리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를 잃었습니다.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대신 한 번 잘못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1997년 겨울, 국가부도의 밤을 지나던 그 며칠간의 기억은 이제 다큐멘터리와 기사, 책 속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망령은 아직도 우리의 곁을 떠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서 위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일궈온 삶의 파괴였고,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또 다른 위기의 문턱 위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실패로부터 정말로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다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1997년 그 어떤 해보다도 혹독했던 그날,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짐을 넘겨주었습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 그들은 열심히 산 죄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될 그날의 기억.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역사의 시작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